안녕하세요. 화학의 날개를 달아주는 새빨간 화학의 한쌤입니다. 온라인 계약의 시작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인터넷으로 만나게 됐는데요. 예정대로라면은 지금 여러분들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뭐 소통에 대한 불편함도 있고 여러분들과 이것저것 얼굴을 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같이 수업을 해야 되지만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주면 화학에 대해서 얼마만큼 웬만큼은 많이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배워주기 바랍니다. 자, 화학2는 과연 어려울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화학2를 매우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화학원도 어렵기 때문에. 근데 화학원이 어렸어요? 화학원이 어렸던 사람들은 화학2도 어렵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지만 화학원을 배우면서 그래 이 정도는 뭐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은 화학2도 더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화학원이 전반적으로 원자 그리고 분자 그리고 이 분자들의 반응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었다면 화학2는 이 기본적인 개념을 바로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 속에 적용시키는 과목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말은 열심히 수업을 듣는다면 화학2는 절대로 어렵지 않다라는 거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화학2를 들어가기 앞서서 같이 한번 차례를 볼 텐데요. 1단원부터 4단원으로 2015 개정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학년이죠. 그래서 1단원부터 4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1단원부터 좀 자세히 보게 되면은 1단원은 물질의 세 가지 상태와 용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질의 세 가지 상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기체, 액체, 고체 이 세 가지 상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용액의 경우는 용매가 있으며 용매에 용질이 들어간 걸 우리가 용액이라고 하죠.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상태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이때 우리가 화학원에서 배웠던 몰 농도 이외에 퍼센트 농도와 그리고 몰랄 농도도 같이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용액이 어떠한 성질을 갖게 되는지 그런 성질들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두 번째, 반응 엔탈피와 화학 평형.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를 뜻합니다. 그럼 무슨 의미겠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화학 평형. 화학원에서 조금 언급했었죠? 그렇죠. 물질의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해서 우리 눈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응 전, 반응 후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즉 생성물과 반응물을 넘나드는 것을 동적 평형 상태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화학 평형이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같이 더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 반응 속도와 촉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화학 반응이 빨리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천천히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 속도를 조절하려면 어떠한 그 반응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어떠한 것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거고 그리고 촉매 정촉매라는 것은 우리가 반응 속도를 빨라지게 해주는 걸 정촉매라고 하고 그리고 부촉매라고 하는 것은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해주는 걸 부촉매예요. 그런 촉매의 역할에 대해서도 같이 배워볼 거고 마지막으로 전기화학과 이용. 여러분들이 전기화학은 아마 생소할 텐데 우리 주변에 있는 화학, 전기 이런 것들을 화학이라고 생각하면 돼. 전기화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이 노트북을 쓰고 있는데 이 노트북의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전기화학과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수소자동차도 전기화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1학기 때 했었던 실험, 전기분해 실험이 있었죠? 그 전기분해 실험도 전기화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배우면 바로 화학2를 마스터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화학2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은데요. 왜 화학2가 더 중요하냐? 대학교 올라가서 일반 화학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일반 화학 내용이 거의 대부분 이 화학2의 심화 버전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화학2를 제대로 떼고 올라가게 되면은 일반 화학을 좀 별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배울 때 열심히 배웁시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 단원인 물질의 세 가지 상태와 용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
중단원 1단원에 소단원 1-1 기체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1 기체 학습 목표를 같이 읽어보자. 1번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하여 기체의 분자량을 구할 수 있다. 자, 이상기체 방정식이라는 것은 아주 이상적인 기체의 상태를 우리가 방정식, 수학적 수식으로 나타내는 걸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기체 방정식은 3명의 과학자의 도움으로 완성하게 되는데요. 그 3명의 과학자가 누구냐? 중학교 때 열심히 들었던 보엘, 그리고 샤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와서 들었던 아보가드로. 이 세 사람의 수식을 이용해서 이 세 사람이 기체에 대해서 방정식을 냈어요. 그런데 이상기체 방정식이 아니라 각각 나름대로의 방정식을 냈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배울 거고요. 이 세 가지 수식을 합치면 뭐가 나오냐? 바로 이 이상기체 방정식이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뭐까지 구할 수 있다? 그렇지, 기체의 분자량까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체 분자 운동론으로 기체의 성질을 설명할 수 있다. 이 기체 분자 운동론을 보일, 샤를의 법칙과 연관지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생각열기. 이 생각열기는 지금 해결하지 않고 다 배우고 1-1 기체 관련해서 다 배운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토의를 해볼 건데요. 지금 답을 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열기구에 많은 사람들을 싣고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지금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으로 어떻게 서술할 수 있는지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생각을 하면서 같이 수업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체에 대해서 먼저 배우기 전에 우리가 물질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돼요. 물질의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라즈마 상태가 있는데 이 플라즈마 상태는 기체에서 매우 더 고온 쪽으로, 즉 온도를 매우 높여주게 되면은 기체가 원자 상태가 되고 이 원자 상태는 전자를 잃게 됩니다. 원자, 즉 원자핵과 전자는 서로 정전기적 인력으로 끌어당기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에너지, 즉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은 이 인력도 끊어져 버려서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플러스 상태와 마이너스 상태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이거를 플라즈마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즈마 상태까지는 몰라도 되고 우리가 원래 화학에서 말할 때는 그 세 가지 상태를 기체, 액체, 고체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체에서 액체로 넘어올 때 온도가 살짝 높여주면 고체에서 액체로 넘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얼음 같은 경우는 상온에 두거나 아니면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바로 액체가 되죠?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로 넘어올 때 특징은 고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분자들이 유동성이 없지만 액체로 넘어오면서 유동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릇에 담아야 돼요. 그리고 또 액체에서 기체로 넘어오게 되면 온도가 더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 분자 사이의 인력이 매우 약해지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기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계속 쭉 배우게 될 내용은 바로 이 기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 인력이 매우 작은 기체 상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기체의 압력, 즉 뭐라고 부르냐면은 기압이라고 부르죠. 이 기압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지금 두 사람이라기보다는 두 분이 벽을 밀고 있죠. 벽에다가 힘을 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벽에다 힘을 가하고 있죠. 그럼 이 벽은 힘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죠. 이거를 다시 한번 이 두 사람을 기체로 표현하게 된다면은 기체가 벽면을 툭툭툭툭 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 툭툭 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바로 기체의 압력, 기압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용기 안에 들어있는 기체가 벽면을
멈추게 돼요. 따라서 이렇게 빈 공간을 자유롭게 운동하는 기체가 용기 벽면에 충돌하여 나타내는 것을 바로 압력, 즉 기압이라고 부릅니다. 자, 대기압. 대기압은 바로 대기가 누르는 압력을 우리가 대기압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기압을 처음 알아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토리첼리라는 사람이에요. 토리첼리라는 사람은 실험을 통해서 대기압을 수치화시켰는데, 일단은 수은이 가득 들어있는 수조 안에 실린더를 넣습니다. 실린더가 되게 길어요. 한 100cm, 1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실린더 안에 수은이 가득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여기 현재 보니까 이 수조 안에 들어있는 수은면을 누가 누르고 있어요? 대기를 이루고 있는 기체가 누르고 있죠? 즉 대기압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압을 누르고 있는 바로 이 수은면을 거쳐서 이 수은이 가득 들어있는 실린더를 세울 거예요. 실린더를 세우니까 이 실린더 안에 원래 수은이 가득 들어있었는데, 여기 있던 수은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 빈 공간은 진공으로 됩니다. 기체가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예요. 쭉 수은이 내려가더니 어디서 멈추냐? 바로 이 수은의 높이가 76cm일 때 멈춥니다. 왜 멈추느냐? 아까 여기는 수은면을 바로 대기가 계속 누르고 있다고 했었죠? 대기가 계속 누르는데 이 기압이 어디까지 전달되냐면은 이 안쪽까지 전달이 돼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압력이 전달이 됩니다. 기체 압력이. 그런데 이 실린더 안에 들어있는 이 수은 기둥도 마찬가지로 여기 수면이 같다고 치면은 이 수은 기둥이 누르게 되겠죠? 그래서 대기가 누르는 대기압과 이 같은 수은면을 실린더 안에 들어있는 수은이 누르는 힘이 같아질 때까지 멈추게 됩니다. 그 높이가 얼마나? 바로 76cm예요. 이 말은 뭐냐? 다시 한번 설명하면 대기가 누르는 힘과 수은기둥이 760mm의 수은기둥이 누르는 힘과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기압의 압력, 대기압을 수치화시키면 얼마라고 할 수 있느냐? 바로 수은기둥 760mm 또는 수은기둥 76cm가 누르는 힘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압을 나타내는 단위는 기압 atm 또는 밀리미터 hg. 여기 있는 이 hg는 원소기호로 수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기압은 보통 1기압이라고 하고, 즉 1atm이라고 하고, 이 1atm을 76mmHg, 이 mmHg는 기압을 나타내는 단위예요. 수은기둥이 760mm이면 1기압이다, 이런 의미예요. 또는 밀리미터 단위를 센티미터로 바꿔서 76cmHg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은 얘는 아주 두껍고 똑바로 세워져 있죠? 그런데 이 높이가 76cm예요. 다른 실린더는 살짝 기울이고 약간 얇아요. 그런데도 마찬가지로 여기 수은면으로부터 높이가 760mm, 즉 76cm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세우던지 또는 두께가 두껍던지 얇던지 상관없이 76mm에서 멈추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대기가 누르는 힘과 이 수은기둥이 누르는 힘이 똑같다. 즉 대기압은 수은기둥 760mm 또는 76cm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1기압을 760mmHg 또는 76cmHg라고 정하자. 그래서 토리첼리가 대기압을 수치화를 잘 시켰어요. 우리가 제2자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제2자관이라는 거는 관을 구부린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제2자 모양으로 구부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제2자관에다가 이 끝에 네온을 채우고 또 수은을 채웁니다.
네온을 먼저 넣은 다음에 수은을 채워 넣었어요. 어떻게 채우느냐? 양쪽의 면이 같아질 때까지 채웁니다. 현재 이쪽에서는 눈이 보이지 않지만 여기 수면을 누르고 있는 힘은 바로 누구다? 여기 뻥 뚫렸기 때문에 대기압이 누르고 있어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대기압 상태로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아무런 기체가 들어있지 않으면은 대기압만 작용하기 때문에 수은이 쭉 올라가겠죠? 하지만 이쪽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게 아니라 바로 누가 들어있어요? 네온이 들어있죠. 이 두 면이 일치된다는 거는 여기에서 누르는 네온의 압력과 여기에서 누르는 대기압이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걸 의미해요. 자, 이제 다른 경우로 봅시다. 이쪽에 마찬가지로 네온이 채워져 있는데 서로 수면이 달라요. 여기를 기준으로 한번 쭉 그어봤는데 여기보다 어디가? 이쪽이 더 높죠? 즉 얼마만큼 차이가 있어? 이 차이가 76mm래요. 76mm.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네온의 압력과 이쪽에서는 현재 누구만 누르고 있어요? 그렇지. 뻥 뚫렸기 때문에 대기압만 작용하죠? 여기는 P네온이 누르고 있습니다. 이 두 압력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뭘 더 추가시켜야 되냐? 여기만 잘 보면 돼, 여기. 왜? 요 면, 선생님이 지금 일직선으로 그었는데 이 면을 누르는 힘은 서로 양쪽이 같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대기압만 작용하고 있죠? 근데 여기를 보니까 기체도 누르고 있지만 이 76mm만큼의 수은도 함께 누르고 있죠? 즉 네온 기체 압력과 76mm에 해당하는 압력은 누구와 같다? 바로 대기압과 같다. 그럼 여기다가 더 추가시켜야 될 것은 76에 해당되는 76mm에 해당되는 압력, 즉 76mm Hg만 더 더해주면 대기압과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요 기체의 압력만 구하라고 했으면 네온의 압력만 구하라고 했으면 여기 있는 대기압에서 누구를 빼주면 돼요? 바로 76mm Hg만 빼주면 됩니다. 근데 계산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대기압은 보통 1기압이라고 놓는다고 했죠? 대기압을 보통 1기압이라고 놓으면 그 대기압은 760mm Hg고 여기서 누구만 빼주면 돼요? 76mm Hg만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기압 단위 또는 ATM 단위로 쓸 거면 대기압은 보통 1기압이라고 쓰니까 1기압 그리고 76mm Hg는 즉 760mm Hg가 1기압이니까 76mm Hg는 0.1기압이겠죠? 그래서 1기압에서 0.1기압을 빼게 되면은 0.9기압에 해당되는 압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세 번째 경우를 봅시다. 세 번째 경우는 여기 대기압 부분이 훨씬 더 기둥이 수은이 더 높게 차 있는 경우예요. 그럼 일단 가장 낮은 수은면에서 한번 점선을 그어보고 그리고 여기 점선을 한번 그어봅니다. 이렇게 그으니까 요 밑에 부분 즉 여기의 압력과 여기 압력이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거 눈치챘나요? 이쪽에서는 순수하게 누구만? 그렇죠. 네온의 압력만 작용하는 거고 이쪽에서는 대기압과 이게 얼마냐면은 380mm래요. 380mm에 해당되는 수은 기둥의 압력이 같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같아주기 위해서는 얘의 압력은
이 압력과 이 압력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도 기체 압력을 한번 계산해 보면 자, 네온의 압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대기압과 380mm HH. 그런데 대기압은 우리가 그냥 기압으로 표시하면은 1기압이고요. 그 다음에 760mm HG가 1기압이니까 380mm HG는 그거의 반이죠? 얘는 0.5 기압에 해당됩니다. 그럼 계산을 하면은 1.5 기압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네온 기체의 압력은 1.5 기압이다 라고까지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자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기체의 압력에 대해서 알았다면은 두 번째로 기체의 부피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는데, 기체의 부피들이 운동하는 공간을 우리가 그냥 기체의 부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체의 부피는 그 용기의 부피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5리터짜리 용기가 있어요. 이 안에다가 기체가 들어있어요. 회색 기체가 들어있죠. 그럼 이 회색 기체에 해당되는 부피는 얼마큼이냐? 이 용기의 부피가 5리터니까 5리터예요. 그럼 여기로 봅시다. 여기에 지금 8리터 안에 회색 기체가 들어있죠? 그럼 이 회색 기체에 해당되는 부피는 얼마큼이냐? 8리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뭘 넣어줄 거냐? 빨간색 기체를 넣어줄 거예요. 근데 기체의 부피는 기체 용기의 부피라고 되어 있고, 이 안에 8리터 안에 회색 기체도 들어있고 빨간색 기체도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교실에서 놀고 있어. 교실은 아니지만 교실에서 다 같이 놀고 있는데 내가 이동할 수 있는 반경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나도 교실 내부에서 왔다 갔다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친구도 교실 내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즉 내가 차지할 수 있는 부피는 이 교실 내부 전체에 있는 거고, 다른 친구들도 차지할 수 있는 부피는 교실 전체예요. 무슨 말이냐? 이 회색 기체가 차지할 수 있는 부피는 용기의 부피 8리터에 해당되는 거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요. 빨간색 기체도 차지할 수 있는 부피는 이 용기의 부피 그대로 가져가서 바로 8리터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용기에 다른 기체들이 여러 개 들어있어도 그 용기의 부피는 각각의 기체의 부피와 같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이제 새빨간 내신으로 들어갈 건데, 여기 있는 문제들은 내신과 다 관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번 선생님이 시간을 줄 테니까 일시정지를 하고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다 풀었죠? 일시정지하고 풀었을 거예요. 선생님과 같이 한번 제1자간의 기체 압력을 구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오른쪽 그림은 기체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오른쪽 제1자간에 들어있는 기체 압력을 구하시오.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밑에 수면에 점선을 긋는 거예요. 그럼 가장 밑에 여기에 수은 수면이 있고 여기에 수은 수면이 있습니다. 그럼 가장 아래 수은 수면이니까 여기에 점선을 그어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압력과 여기에 있는 압력이 서로 어떻다? 같다. 그럼 이쪽의 압력은 기체 압력이죠? 이쪽의 압력은 지금 뻥 뚫려 있기 때문에 뭐가 작용하고 있어요? 그렇지. 대기압이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대기압 플러스, 그런데 대기압뿐만 아니라 뭐까지 작용하고 있어요? 이만큼의 수은 기둥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만큼의 수은 기둥이 누르는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은 기둥의 높이를 보니까 760mm예요. 그럼 이 760mm 수은 기둥에 해당되는 압력은 760mm HG라고 압력 단위로 나타낼 수 있겠지?
그럼 대기압은 우리가 1기압이라고 둔다고 했으니까 1기압. 그리고 이 760mm HG는 우리가 1기압이죠? 1기압. 그럼 따라서 몇 기압이 된다? 바로 2기압이 됩니다. 여기 안에 들어있는 기체 압력은 2기압에 해당되는 압력을 가지고 있어요.